반갑습니다. 인코아드를 맡고 있는 최정우이고요. 사실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기술이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술이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투자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죠? 투자가 뒤따라야 되고 돈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돈을 논하는 자리, 투자를 논하는 자리에 좀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기술을 논하는 자리에 아직은 우리가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세션에서 굉장히 투자의 거물들이 들어옵니다. 일론 머스크를 초기 투자해서 오늘의 일론 머스크가 있는 투자자도 오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SFR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하겠지만 관련된 그런 분들 다 들어오셔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아마 좋은 토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코아드는 사실은 제가 12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을 할 때 한국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에너지 스타트업으로 제가 투자를 거의 한 500억 가까이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12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 많은 투자를 받아서 회사는 많이 못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제 에너지 스타트업을 어떻게 성장시키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알고 경험을 했던 자리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그거를 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에너지 스타트업을 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좀 꼭 좋은 회사들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는 SFR에 관련된, 제가 그 SFR의 자문역을 또 맡고 있고요. 한국 자문. 그 다음에 이제 인코아드는 그냥 대표이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탁팜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스탁팜로드는 스탠포드 출신들이 창업한 회사고요. 스탠포드에 들어가시면 스탁팜로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로드라는 것, 주로 벤처들이 쭉 밀집되어 있는 창업한 그런 그 회사 그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스탁팜로드고, 그래서 회사 이름이 스탁팜로드로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스탁팜로드는 SFR은 주로 AI하고 에너지 기술에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술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플랫폼까지 투자를 해서 구축하는 곳도 투자를 하고, 데이터 센터도 직접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아시겠지만 한국 투자하고 미국 투자가 굉장히 다른 게 있는데요. 한국 투자는 주로 FI가 많습니다. 그 파이낸스 투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돈을 넣고 수익이 나면 빠지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데, 미국은 SI가 많아요.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가 많아서 스타트업이 처음 만들어지면 성공할 때까지 계속 프로라타를 합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투자를 해주는, 그래서 성장할 때까지 지켜주는, 그래서 함께 동반하는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SFR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성장될 때까지 스테이지별로, 시리즈별로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진은 지금 3사람인데 사실은 경영진이 5분인데 오늘 3분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아미는 아시겠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또 해주실 텐데, 무바달라라고요. 그 중동의 국부펀드 한 1000조를 만지죠. 1000조를 만지는 국부펀드의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 현재도 그 유럽 정상회담에 가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프라고 그 어네스트 형의 투자 담당 CIO가 좀 CEO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언이 이제 여기 그 아민하고 공동 창업을 해서 지금 SFR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브레인 트러스트라 그래서
SFR에는 자문 멤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분이 이제 존 헤네시 같은 분들, 그 지금 현재 알파벳의 의장이면서 스탠포드의 전 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자문단의 대표 역할을 하시고, 오늘 영상에 들어오시는 스티브 웨슬리라고요. 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에서 출마했다가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조금 떨어져서 주지사를 못 하셨는데 일론 머스크를 초기 투자를 해서 테슬라를 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직접 자기가 PT도 하고 여러분들인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FR은 굉장히 심플한 미션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대규모 자금을 동원을 해서 첨단 기술을 발굴하고 그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렇게 해서 E2스퀘어라는 것을 실현하는 그 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민 박사가 E2스퀘어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에너지 AI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민 박사가 E2I라는 용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Energy to Information, Energy to Intelligence를 줄여서 E2스퀘어라 해서 에너지에서 정보를 얻어서 그거를 지능화시킨다 하는 미션으로 지금 이 회사를 이끌고 있고요. 주로 이걸 해서 그럼 나중에 결국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목표를 삼은 게 뭐냐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드웨어를 육성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동 구조를 보시면은요, 제일 아랫단에 에너지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에너지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는 회사가 인코아드고요. 그래서 인코아드에서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거기가 볼타이 같은 회사, 에마, 트릴리언, 여기는 이미 SFR이 다 투자를 해놓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라키별로 어떻게 에너지 데이터부터 지능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작동 구조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아마 뉴널이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해서 거의 지분이 아마 이 회사들을 제가 알기는 20% 이상 투자를 한 회사들이고요. 굉장히 실리콘밸리에서 다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뉴널이라는 건 또 태생이 한국이에요.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활동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대부분 창업을 한국에서 한 회사들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는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볼타이 같은 회사는 GPU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GPU를 설계하는 회사고요. 에마는 파운데이션을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트릴리언이 저기 파운데이션 하는 거, 여기도 한국 태생입니다. CEO가 한국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E2I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E2I가 첫 번째 실현되는 회사가 인코아드입니다. 그래서 인코아드가 맨 먼저 E2I를 실현하는 제일 근본 시작부터 베이직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볼 때 연간 에너지 소비가 15% 정도 초고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을 때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더 빠른 성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AI 때문에 그러면 전력망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에너지의 공급 다변화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나오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당분간 재생에너지가 데이터 센터를 급증하는 전력 폭등을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전기가 간헐성을 가지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전력 양을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그리드에 투입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간헐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너시아 문제도, 관성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램핑, 증간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부하 추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정전이 오히려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망이 흔들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는 초기에는 원전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포함해서 공급을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통 자체가 이제 능동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SDA-EI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능동형 전력망을 어떻게 가져갈지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밀도가 7배에서 12배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면적에 전력 공급량이 7배에서 1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 전력망과 전력 기술을 갖고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보셔야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지금 전력망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너지원을 따지고 보면은요 발전소를 입찰을 할 때 발전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입찰할 때 어느 발전기를 얼마만큼 어느 시간대에 내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비딩을 들어갑니다. 입찰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는 과거 방식이에요. 그래서 과거 방식이라서 이제는 어느 발전기라는 의미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발전기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에 얼마만의 전기를 내가 투입할 수 있다. 전력망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발전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 전력망의 트렌드는 지금 상당히 소프트웨어화되고 있다. 그래서 AI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력망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바뀌는 걸 하드웨어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고 그 방법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에너지 인프라에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창업하실 때 아시겠지만요. 창업하실 때 투자 받으러 가시면요. 하드웨어 하면 투자 잘 안 해줍니다. 아세요? 특히 실리콘밸리는 하드웨어 한다 그러면 투자 안 해줘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절대 투자 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로 포장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 한국에는 투자 받아가는 친구들이 항상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으면 투자 받을 때 말을 설명을 요만큼밖에 못해요. 근데 미국 애들은 요만큼 갖고 있는데 설명을 이만큼 하잖아요. 그죠? 약간의 뻥이 좀 섞여 있죠. 그 얘기는 자신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미래의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는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조합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는 데 포커싱을 많이 해요. 근데 미국 애들은 지금 이 기술이 굉장히 초기의 기술이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확장돼서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바로 그 회사의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를 되기 때문에 너가 투자를 해줘. 이런 방식이죠.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해줘.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해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런 걸 할 것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단계별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야 라는 것을 굉장히 과장스럽지만 설명을 잘해요. 그런 거가 굉장히 접근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자, AI 쪽으로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들어오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된 것을 갖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추론을 하고 그 추론하면 이제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나오잖아요. 에이전트 AI나 피지컬 AI 같은. 그럼 여기에 전체가 뭐가냐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데이터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쭉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돼야 되고 이 파이프라인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된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해보고 또 이걸 갖고 추론을 하고 이런 생각을 상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AI 시대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 인프라가 데이터에 맞춰야 되고 AI에 맞추려고 그러면 구조가 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있는 구조는 하드웨어적 구조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이라 시스템이나 EMS나 이런 시스템들은 기존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AI가 되면 이 폐쇄적 구조 갖고는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 데이터도 이제는 한국전력이 이런 거죠. 에너지 데이터가 그럼 거의 90% 이상을 한국전력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전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데이터를 지금 사방에서 나도 좀 줘, 나도 좀 줘 하는데 한국전력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니까 못 줘.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야. 이래서 데이터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로우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항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해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비식별 데이터도 가능해요. 지금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위치정보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식별 데이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식별 데이터 안 줘도 돼요. 비식별 데이터로 훈련만 시켜서 데이터 세트만 만들어줘도 얼마든지 많은 스타트업들이 추론 엔진을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로 우리가 설계를 바꿔줘야 되고요. 여기 타임 체크를 어떻게 하나요? 시간 체크를 시기가 없나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하고 하이퍼 컨버전스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보면 하이퍼바이저가 컴퓨터, 즉 GPU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로 볼 때는 발전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ESS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컴퓨터 자원이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단순히 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우리가 흘러가는 게 전기 흐름이 있지만 또 정보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같이 볼 때 에너지의 피지컬에서 나오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볼 때는 컴퓨터 자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을 먼저 가상화하고 그 가상화한 다음에 그놈을 스토리지를 가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가상화시켜서 바로 마지막에는 하이퍼 컨버전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한번 제가 비교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기본이 아니고 기존입니다. 조금 잘못됐네요. 기존의 전력망은 여기 이제 전력 개통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수학적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알고리즘들이 규칙 기반입니다. 규칙 기반으로 들어가고 전통적인 IT 인프라를 갖고 있잖아요. 스케일러 시스템의 EMS나 SAS, 변전소 자동화나 DMS, 배전 자동화나 이런 시스템들은 다 전통적인 IT 인프라가 폐쇄적 망으로 가지고 있고 주로 전력망이 안전하게 돌아가야 돼 하는 스테빌리티 위주예요. 그래서 안정망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중심입니다. 근데 이놈이 AI로 되면 바뀌어요. 어제도 우리 이효섭 부사장이 설명을 했는데 보안 시큐리티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시큐리티가 더 뚫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AI화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큐리티가 안 뚫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개방적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규칙 기반이 아니라 패턴 기반으로 가야 돼요. 패턴 기반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AI 전용 인프라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IT 인프라, 그러니까 스케일러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들로 이제는 소프트웨어나 규칙 중심이 아니라 GPU를 중심으로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능형으로 당연히 최적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퍼바이저로 물리적 자원들을 가상화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그러니까
컴퓨터로 볼 땐 우리가 그 하드디스크나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게 스토리지잖아요. 이 스토리지를 우리가 전력망에다 보면 우리도 스토리지가 있는 거죠. 그죠? ESS가 스토리지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지도 가상화하고, 그 다음에 전기망, 네트워크, 그리드.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네트워크이지만 에너지로 보면 그리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드도 가상화시켜서 그거를 전부 다 결합하면 하이퍼 컨버전스가 되는 거죠. 자, 구조는 아마 이렇게 설계가 될 거라고 제가 이제 따로 그려봤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우리가 하드웨어를 가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발전기가 큰 놈이 하나 있고 작은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냐면 발전기 큰 놈과 작은 놈이 따로따로 물리적 발전기 하나였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발전기가 큰 놈과 작은 놈을 하나로 합하는 거예요. 합해서 쪼개는 거예요. 그거를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슬라이싱이라 해서 가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하나의 용량으로 1대1 그리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를 묶어서 용량별로 나누어서 슬라이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중요한 목적별로, 서비스별로, 단위별로 패키징을 하는 겁니다. 요 놈과 요 놈을 묶고, 요 놈과 요 놈을 묶어서, 그래서 캐페이징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컨테이너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화 한 다음에 그럼 이놈들이 서비스의 마지막 말단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최적화를 시키지, 어떻게 조화를 시키지,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앞으로 우리 전력망도 이렇게 디자인을 다 바꿔야 돼요. 바꿔나가는 기술들을 앞으로 개발을 해고, 이거를 지금 SFR에서 인쿼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걸 하는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와 학계를 찾아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재밌는 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재밌게도 수학자 아니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초기에 투자 받는 사람들이 주로 파워를 하는 사람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수학하는 사람들인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의 피지컬 레이어에 익숙해 있는 전기하는 사람들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상화시키고 추상화시키려고 그러면 컴퓨터나 아니면 수학하는 사람들이 모델링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한국전력이 아니라, 한국전력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유틸리티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가상화시켜야 돼요. 전부 다 가상화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유틸리티가 무슨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거지 하고 제가 조사를 해서 한 표에 정리를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자산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상상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아마 아는 거 정도가 뭐 변전소 자동화, EMS, 스카다 시스템 뭐 이런 것만 좀 알았을 텐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시간 몇 분 남았나요? 네? 그래요? 천천히 하니까 또 그러네. 자, 그러면 SDR을 정리를 쭉 해보고요. 이거를 또 그리드 운영 시스템으로 제가 하이라키를 정리해 보니까 또 이것도 한국전력하고 유틸리티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시스템들을 또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갖고 있고, 어쨌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피지컬 레이어를 가상화시켜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쭉 제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미 하이라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자인을 해봤고요.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우리가 전력을 대입했을 때 어떤 구조로 할 것인가 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쭉 다른 건 넘어가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기절하겠죠? 제가 이거 그리느라고 보름 걸렸어요. 전력을 발전기부터 부하까지 해서 수용화까지 가는데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지 하는 걸 해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요.
이놈들을 우리는 모르고 지냈고, 이거 유틸리티나 하시는 전력회사분들만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제 다 이제 오픈 아키텍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예. 그래서 보면 에너지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쭉 보시면 앞으로는 에너지 데이터가 이제 AI로 가면은요, 기존의 데이터의 10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한국전력이 한 10메가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AI에 대응하려면요 100메가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하고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난 양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든지 투자하든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파이프라인도 제가 디자인해 봤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디자인하려면 이제 이런 구조로 갔고요. 쭉 넘어갈게요. 이제 이게 한 3시간을 해야 되는가 보다. 저기 인코드에서 지금 하는 사례를 한번 좀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자원을 가상화를 인코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물리적 자원을 가지고 가상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으로 나누고 그걸 에너지 AI에 대입을 한 다음에 마켓까지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는 것을 흐름을 저희들이 그려서 이걸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키텍처를 그려서 이건 벌써 제가 10년 전에 500억 투자 받을 때 그려놨던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그리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 회사의 아키텍처가, 인코드 아키텍처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이미 다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자료를 공개를 못했던 건 모 회사에 이걸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아키텍처라서 제가 좀 공개를 못해서 지금 여기서 발표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VPP 플랫폼, VPP 플랫폼이야말로 이미 가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추얼 파워 플랜트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안에는 뭐냐면 모든 공급원과 자원들은 가상화되지 않았어요. 피지컬로 자원 소스로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놈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다 가상화 시켜야 돼요. 앞으로 해야 되고요. 덤스는 재생에너지 다 이제 컬렉션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마이크로그리드 컨트롤러,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부분인데 이놈도 지금 가상화 시켜놓은 거고요. 데이터 센터도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P2B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데이터 센터에 어느 서버가 전기가 많이 소모되어 있고 어느 놈은 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전기를 서로 익스체인지 할 수 있도록 가상화 시켜야 될 거고요. 그래서 쭉 보면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 잠자고 있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합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꼴등에 가깝습니다. 근데 아직도 데이터 센터를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고 앉아 있죠. 있고요. 쭉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여기 SFR이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남에 솔라시도에 지금 3기가를 단계별로 지금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한 120만 평당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지금 훈련용, 여기는 훈련용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용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1단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용 데이터 센터가 또 있어야 돼요. 추론용 그러니까 훈련용은 큰 놈이 원격지에 있어도 되는데 추론용은 디벨로퍼나 사용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도심지에 거의 가까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타겟팅이 이 캠퍼스 안입니다. 켄텍 안에 데이터 센터를 한 20메가 정도 추론용으로 여기다 투자를 지금 하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켄텍은 데이터 센터를 하나 갖고 있어요. 조그만 거 6메가짜리. 이놈에다가 플러스 우리 총장님 보고 땅을 좀 더, 건물을 더 달라 그래서 한 20메가까지 추론용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하고요.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이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서로 토론할 때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